제1부 비극의 밤 2009년 8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외곽도로 심야 1시 47분경 119의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근처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순찰 중 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과 옆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멎어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 차량 앞 범퍼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으며 전면 유리에는 충격 흔적이 크게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과속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당해 사망했다. 이름은 박현식, 36세. 근처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현장에는 신분증이나 가방, 핸드폰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치우고 떠난 것처럼 보였다.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경찰은 조수석 밑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를 발견한다.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이름은 김준서, 29세. 차량은 블랙 세단. 차량 등록 명의 또한 김준서로 확인되었다. 엔진은 아직 미지근했고 창문은 살짝 열린 채였다. 키는 꽂혀있지 않았다. 누군가 사고 직후 급히 도주한 정황이 뚜렷했다. CCTV 확인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은 사각지대였고 인근 카메라는 고장 중이거나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웠다. 사고 직전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한 프레임 남아있었지만 운전자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김준서의 주소지로 출동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김준서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사고 당일 야간 근무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날 저녁 김준서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시각, 자신은 성남의 한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동료들과 CCTV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차량은 현장에 버려졌으며 소유자이자 지갑 주인은 현장에 없었다. 무엇보다 김준서는 사고 시간에 분명히 다른 장소에 있었다.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다. 만약 김준서가 운전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였는가? 그리고 왜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가? 경찰은 곧 김준서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름은 김준호. 출생기록과 사진상 두 사람은 거의 동일하게 보였다. 김준호는 최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 직장을 무단결근 중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 지갑의 위치, 차량 소유, 알리바이의 부재,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는 순간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형과 동생, 두 얼굴이 같을 때 진실을 가려내는 기준은 무엇일까? 조용했던 도로 위에 남겨진 것은 차량의 파손 흔적과 지갑 하나. 그 지갑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도구였을까? 아니면 우연한 실수였을까? 경찰은 다음 수순으로 김준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방향은 예상 밖이었다. 경기도를 벗어난 기록도 없고 휴대전화는 꺼진 채였다. 그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범죄에는 언제나 작은 흔적이 남는다. 단지 그 흔적을 찾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제2부 쌍둥이의 그림자. 경찰은 김준서의 알리바이를 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정리했다. 성남시의 한 분식점. 사고 당일 자정 무렵까지 김준서는 주방에서 근무 중이었다. CCTV에는 그의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동료들도 그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사고는 새벽 1시 47분에 발생했다. 부천과 성남은 차량으로 최소 1시간 거리다. 교통 상황을 감안해도 김준서가 성남에서 부천까지 이동해 사고를 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했다. 문제는 차량과 지갑이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일 가능성보다는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가장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갑은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의도적으로 감춘 듯한 위치였다. 만약 운전자가 지갑을 흘렸다면 흔히 발견되는 자리는 대시보드나 콘솔 박스 쪽이다. 하지만 이 지갑은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어딘가 숨긴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현장 감식 결과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닦아낸 흔적도 없이 아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는 장갑을 끼고 있었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때 김준서의 가족관계가 다시 검토됐다. 쌍둥이 형 김준호. 경찰은 가족 등록부를 통해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출생 연월일, 혈액형, 신체 조건이 거의 일치했다. 문제는 김준호의 현재 소재였다. 직장은 사고 발생 이틀 전부터 무단결근 중이었고 핸드폰은 꺼진 상태로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았다. 그가 살던 고시원에서는 퇴실한 흔적도 없었고 짐도 대부분 남겨져 있었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었다. 김준서를 상대로 한 2차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갑이 차량에서 발견된 정황, 쌍둥이 형의 실종, 그리고 사고 차량의 등록자와 알리바이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의 반응은 처음과는 달랐다. 처음에는 확신에 찬 어조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답변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형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진술에서는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투는 자신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형과의 관계를 묻자 가끔 연락한다고 했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최근 통화 내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제의 병원 기록을 조사했다. 과거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찍힌 엑스레이 사진 속 흉터 하나, 김준호는 왼쪽 갈비뼈에 미세골절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김준서에게 병원 정밀 검사를 제안했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그의 갈비뼈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가 김준호가 아니라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혼란스러웠다. 김준서가 김준호를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진술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형이 실종됐다는 사실에도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부천 시내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사건 발생 직전 문제의 블랙 세단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폐쇄 회로에 포착되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뚜렷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와 걸음걸이는 김준서와 다소 차이가 났다. 더욱 흥미로운 건 남성이 차량에 타기 직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주머니에 밀어넣는 모습이었다. 프레임을 확대 분석한 결과 손에 들고 있던 것이 검은색 지갑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손목에 있는 점 하나, 김준서의 손목에는 점이 없다. 그러나 병원 기록에 따르면 김준호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3mm 크기의 검은 점이 있다. 이 모든 조합은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김준서의 지갑을 사용했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가 김준호일 가능성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었다. 김준호는 왜 동생의 이름을 사용해 도주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경찰은 그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휴대전화 접속 기록은 강원도 정선, 사고 발생 이틀 전이었다. 그곳엔 수사팀도 예상치 못한 단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3부 사라진 형제. 2024년 3월 경기도청 형사과에 보관된 장기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다시 열렸다. 2009년 8월 발생한 부천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 형제 중 형인 김준호가 사라졌다. 동생 김준서는 알리바이가 명확했지만 당시 형사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고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퇴직하면서 남긴 메모에는 한 줄이 남아있었다. 모든 게 맞는다. 하지만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 15년이 흐른 뒤 새로운 기술과 자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장기미제 전담팀은 이 사건의 모든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사고 차량 내부에서 수거한 섬유 조각과 미세 입자였다. 과거에는 단순한 먼지로 처리됐던 검은색 섬유는 최신 분석 기술로 승복의 소재와 98% 이상 일치했다. 문제는 그 승복이 교단 내에서만 사용되는 특정 직조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일반적인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조사 범위는 수도권 내 승복을 주문 제작하는 사찰로 좁혀졌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 산중 사찰이 특이하게 반복적으로 같은 직물업체에서 같은 원단을 주문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정선으로 향했다. 사찰의 이름은 묵현사.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고찰로 외부와의 교류가 드문 곳이었다. 사찰은 비교적 폐쇄적이었으나 한 가지 사실은 쉽게 확인되었다. 약 15년 전 한 스님이 속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가했다는 점. 당시 사용된 이름은 원진.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출가 직후 전래에서 수행자로 조용히 지내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원진 스님의 사진을 확보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은 수염과 삭발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졌지만 측면에서 찍힌 한 장이 결정적이었다. 왼쪽 손목 안쪽의 작은 점. 병원 기록에서 김준호에게만 있었던 특징과 일치했다. 추가적으로 사찰 내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중 촬영된 영상 속에서도 동일한 점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유사성 이상의 일치였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결정했다. 외부 개입에 민감한 사찰 특성상 공개적인 체포는 부담이 컸다. 대신 팀원 중 한 명이 언론인으로 위장해 사찰의 봉사 목적으로 접촉했고 마침내 원진 스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졌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고 질문에도 오래 생각한 뒤에야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그가 아이의 상처를 돌보는 장면에서 나왔다. 붕대를 감아주던 그의 손목에 작은 점 하나가 다시 포착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감식을 통해 해당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체형, 신체적 특징을 김준호의 병원 기록과 대조했다. 98.7% 일치. 수사는 신속하게 체포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체포 시도는 예상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사찰 내에서의 체포는 지역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사찰 인근에서 진행된 봉사활동 종료 직후 원진 스님은 조용히 검거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자신을 김준호라 밝히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침묵 속에서 경찰차에 탑승했다. 이제 경찰은 단 하나의 질문에 접근하고 있었다. 왜 그는 동생의 이름으로 도망쳤는가? 그리고 15년 동안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단계는 진술이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한 자백에서 나오지 않는다. 경찰은 그의 마음을 여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열쇠를 준비 중이었다. 제사부, 고혜성사. 원진 스님은 정선경찰서로 압송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첫 단계는 지문 대조였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곧바로 2009년 사고 차량의 핸들에서 극소량으로 검출된 땀 성분과 대조되었다. 15년 전에는 분석 불가능했던 흔적이 지금은 명확한 결과를 내놓았다. 동일 인물, 지문 일치는 결정적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법원에 요청해 DNA 대조도 함께 진행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김준서의 혈액 샘플과 비교한 결과 유전자 일치율은 형제간의 수준을 넘어서 형으로 특정할 수 있는 변이까지 포함되었다. 모든 수치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원진 스님은 김준호였다. 그는 긴 시간 침묵을 유지했다. 수사관의 질문에도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동요의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실의 문이 닫히고 기록용 카메라가 켜졌을 때 김준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운전했습니다. 자백은 짧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길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차량을 몰고 부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충격을 느낀 순간 이미 사람을 친 뒤였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길 한복판. 그는 차에서 내렸다.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 소리도 사람도 없었다. 다가가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반응이 없었다. 그는 말한다. 그때부터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는 차량에 있던 동생의 지갑을 꺼냈다. 함께 살던 원룸에서 우연히 바꿔놓은 지갑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차량을 버리고 지갑을 일부러 조수석 아래에 밀어넣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엮이길 바랐다. 그 후 그는 서울역에서 첫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바닷가 모텔에서 이틀간 머물며 고민했지만 경찰에 자수하는 대신 산속으로 들어갈 것을 선택했다. 강원도 정선,
어릴 적 소풍으로 한 번 갔던 사찰 이름이 떠올랐고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출가자는 신분 확인을 요구받지 않았다. 그저 세속의 삶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었다. 그는 삭발하고 법명을 얻고 매일 새벽 예불과 청소, 탁발을 반복하며 살았다. 15년 동안 과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명상할 때마다 사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남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분 가족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관은 묻는다. 왜 끝까지 자수하지 않았냐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죽은 듯 살아가면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벌이었는지 회피였는지 판단은 법정에서 내려질 것이었다. 그의 자백으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차량, 위치, 시간, 지문, DNA, 심지어 교통사고 당시 의류에서 검출된 파편의 형태까지 모두 일치했다. 검사는 과실치사, 뺑소니, 허위 진술 및 신분 도용 혐의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다.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유가족이 제출한 민사소송. 피해자의 여동생은 15년간 한 번도 진상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단순한 분노 이상이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김준호와의 대면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준호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날 재판정,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 마주친 순간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공기는 정적에 가깝고 목격자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단 한마디. 그녀가 입을 열었다. 15년간 나도 죽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용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제여부, 정의의 끝.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 형사부. 15년을 거쳐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선 김준호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석에 앉은 남자는 더 이상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아니었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향해 시선을 들지 않았다. 공소 사실은 명확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허위 신분 사용, 형사 책임 회피. 각 혐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의도로 이어진 연속적인 범죄였다. 검찰은 짧고 단호하게 구형했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생명을 외면한 선택이며 15년간 법망을 회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김준호의 자백과 협조적 태도, 그리고 사찰에서의 생활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침묵이 피해자 가족과 사회에 끼친 15년의 공백을 중대하게 보았다. 판결은 오후 3시 법정에 고요가 내려앉은 순간에 내려졌다. 피고인은 2009년 8월 19일 부천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사고 후 신분을 도용하고 도주하여 15년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 구원만을 택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한편에 앉아있던 김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로 몰렸던 쌍둥이 동생은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야 했다. 누명을 벗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이후에도 의심의 시선과 취업 거절, 인간관계 단절을 겪었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설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의 죄는 형이 졌지만 그 무게는 저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진정한 피해는 사고로 인해 숨진 박현식뿐 아니라 남겨진 동생과 가족, 그리고 15년간 진실을 기다려야 했던 유가족 모두에게 퍼져 있었다. 김준호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야 죄를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미 잃은 세월과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된 비극이 회피와 침묵을 통해 얼마나 오랜 시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은 결국 범인을 찾아냈고 정의는 도달했지만 그 정의가 감당하지 못하는 후유증은 여전히 각자의 삶에 남아있다. 15년의 그림자,
그 끝에 도달한 오늘, 사회는 묻는다. 법적 단죄만으로 과연 정의는 완성되는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12년의 그림자, 사건 번호 2009-5483. 모든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된다.